안녕하세요. 고급회계 수강생 여러분들. 1장에서는 합병 형태의 사업결합 회계 처리를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결합은 합병 형태 말고도 상대방 회사에 의결권 있는 지분 취득을 통한 사업결합도 있다고 했죠. 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2장부터 6장에 걸쳐 연결재무제표 작성 이야기를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고급회계의 거의 전체 내용이 연결재무제표라고 보아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일단 2장은 연결회계 기초를 먼저 다져보는데요. 연결재무제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회계 기준이 있습니다. 연결회계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도입 및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개정 과정을 잠시 살펴봅니다. 연결을 하려면은 투자자와 피투자자가 식별이 돼야 되는데 이 투자자는 그냥 투자자가 아니라 상대 피투자자에 대해서 지배력을 갖고 있어야지 됩니다. 즉 지배기업, 종속기업을 구분해 줘야 되는데요. 지배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 여부의 판단. 이건 뭐냐면은 지배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 면제 규정이 있는데요. 이걸 한번 살펴볼 거고요. 별도재무제표. 이것도 뭐지? 연결재무제표 이야기를 하는데 별도재무제표라는 것이 뜬금없이 나오는 것 같죠? 자, 이것도 뒤에 가서 설명을 할 거고요. 연결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살펴볼 거고요. 연결재무제표의 양식을 개별재무제표하고 한번 견주어서 무엇이 다른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1절인데요. 연결재무제표가 뭔가 의의부터 살펴보자고요. 1장에서도 이 그림이 나온 적이 있는데요. 자, 1장에서 보았던 건 사업결합 중 합병입니다. 즉 사업결합천에 A라는 기업, B라는 기업이 각각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각각 개별 실체가 되겠죠. 근데 두 기업이 합병을 한다 하는 거예요. 즉 A기업이 B기업의 자산 부채를 취득, 인수하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B기업은 법적 실체가 소멸이 돼요. 그래서 사업결합 후에는 A만 남죠. A는 B기업의 자산 부채를 몽땅 가져왔으니까 볼륨이 좀 커졌겠죠. 뚱뚱해졌을 겁니다. 이때 법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A기업으로 통합이 됐기 때문에 단일 실체가 되는 것이고요. 1장에서 보았던 내용은 A기업이 B기업의 자산 부채를 취득, 인수하고 이전 대가를 주고 할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 소위 합병 분계를 초점으로 설명을 했었죠. 중요한 거는 B기업의 법적 실체가 소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실무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업결합은 상대방 회사에 의결권 있는 지분을 취득하여 지배력을 갖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즉 사업결합 전에 A기업, B기업 법률적으로 개별 실체입니다. 이 B기업이 발행한 주식이후 자본금 계정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주주들이 있을 텐데 이 A기업이 B기업의 주주들로부터 지분을 취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수의 지분을 취득을 해서 드디어 B기업을 내가 지배할 수 있는 지배력이라고 하는 거 잠시 후에 봅니다만 지배력을 갖게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지배력만 획득을 한 것이지, 즉 A기업 재무제표를 보면은 B기업에 대한 이 투자자산, 지분을 샀으니까 이것만 표시가 될 뿐이지 돈은 나갔죠? 돈은 어디로 갔어요? B기업의 주주한테 갔겠지. 즉 주주의 변동이 있었을 뿐이에요. 주주 구성만. 따라서 B기업은 합병과 달리 법적 실체가 소멸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결합 후를 보면은 사업결합전과 외견상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A기업, B기업 그대로 있습니다. 즉 법률적으로는 개별 실체예요. 그러나 A기업이 B기업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보았던 합병과 실질이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즉 경제적으로는 단일 실체, 묵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A기업의 재무제표, B기업의 재무제표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이 두 개의 재무제표를 마치 합병한 것처럼 하나의 재무제표로 통합해보자. 그것이 바로 연결재무제표입니다. 쭉 합치는데요. 그대로 동일계정끼리 우르르 합치면 연결재무제표일까? 그렇게 쉽다면은 이 연결재무제표를 왜 이렇게 방대한 양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연결재무제표 다양한 상황에서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하나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자, 연결재무제표는 유용한가? 유용하니까 수십 년 전부터 만들어져 있었겠죠. 연결재무제표는 연결실체라면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지배기업,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또 여러 개일 수도 있죠. 한두 개가 아니라 이 합해서 연결실체라고 하는데 연결실체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파악하는 데 유리하다. 각각 떨어져 있으면은 모를 것 아닙니까? 법률적으로만 떨어져 있을 뿐이지 경제적으로는 끈끈한 관계잖아요. 굉장히 마치 한 회사나 다름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연결실체 기업 간의 내부 거래로 인해서 즉 지배가 종속한테, 종속이 지배한테 뭐 매출을 해, 그리고 뻥튀기를 해, 뭐 이런 식으로 개별재무제표를 왜곡시킬 수 있겠는데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면은 이 한 회사 내에서 마치 A 사업부, B 사업부 이런 관점에서 연결재무제표를 만드는 거예요. 사업부 간에 왔다 갔다 한 것은 공표용 재무제표에 안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모두 제거할 거예요. 그래서 부풀려진, 왜곡된 어떤 성과라든가 재무 상태가 원위치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경영자에게 경영관리상 유용한 정보도 제공할 수 있겠다. 한계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지배회사 종속회사 재무제표를 쭉 합쳐버리니까 개별 기업에 대한 재무정보가 제공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물론 그렇습니다만 이것을 보완하는 방법은 연결재무제표도 공표하고 개별 기업의 재무제표도 함께 공표하면 될 거 아니에요. 즉 정보 이용자가 두 가지 재무제표를 다 볼 수 있다면 상관이 없을 거고요. 물론 우리나라 법에 따라서 개별 기업의 재무제표 공시하고요. 연결재무제표도 공시하고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좀 유의해야 될 부분인데 연결대상 종속 기업인지 아닌지 즉 상대방 회사에 대해서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때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이 됩니다. 양적 기준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왜곡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인 종속기업으로의 편입 혹은 종속기업에서 제외하려는 뭐 이런 시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한편 지배기업은 성과가 아주 좋아. 종속기업은 성과가 아주 나빠. 뭐 반대일 수도 있겠지만 이를 합쳐버리면은 그 성과가 평준화된다. 즉 개별기업 재무정보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는데 앞서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연결실체 내에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각 개별기업의 재무제표도 함께 공시가 되기 때문에 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2절에서는 연결회계 기준의 도입 및 개정을 보여주는데요. 뭐 미국이 사실은 전 세계 회계 기준의 기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양대 산맥으로는 국제회계 기준이 있습니다만 국제회계 기준은 미국 회계 기준이 제정된 후 한참 후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1970년대부터 뭐 같이 견주 어깨를 나란히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과거 역사를 볼 때는 미국 회계 기준이 기본이라고 보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한번 미국 회계 기준, 우리나라 연결회계 기준의 어떤 변천사 등을 교재 137부터 139페이지 위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배력이 있어야 투자자가 지배기업이 되고 피투자자가 종속기업이 되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죠. 따라서 일단 지배력이 무엇이며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배력은 1110호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1110호는 연결재무제표 기준서입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투자자가 나오고요. 피투자자가 나옵니다. 자, 투자자는 피투자자의 관여함에 따라 영어로는 involve입니다. involvement. 관여함에 따라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 영어로는 이제 variable return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익은 변동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성과에 따라서 주가가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할 거 아닙니까? 주가 변동에 따른 어떤 시세 차익 혹은 손실을 얻을 수도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 그 회사의 성과에 비례해서 나중에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주겠다 이렇게 결의가 나면은 내가 또 배당금 수익도 실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리턴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확정이익이 아니라 변동이익 아니에요. 상대방 회사 성과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투자자의 관여함으로써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즉 내가 배당받은 권리가 있잖아요. 한편 그 회사 어떤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의결권도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뭐 그런 권리가 있고 그죠? 피투자자에 대한 자신의 힘으로 즉 힘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파워입니다. 내가 힘이 있어. 이 힘의 원천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뒤에 나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의결권입니다. 뭐 과반수 의결권이면 막강한 힘이라고 보아지죠. 그러나 무조건 이 힘은 의결권으로만 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원천이 있기 때문에 뒤에서 또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 힘이 있고요. 그 힘으로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ability, 힘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즉 그 회사 경영에 상당 부분 관여를 해서 이래라 저래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 때 피투자자를 컨트롤한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 한 문장인데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핵심이 투자자가 일단 피투자자의 변동이익에 노출이 되어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변동이익을 이익을 얻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내가 힘이 있어야 되고요. 그 힘을 행사하여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투자자는 그냥 일반 투자자가 아니라 지배력이 있는, 즉 지배기업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힘은 보통 의결권이 가장 주된 요소입니다만 무조건 의결권으로만 판단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의결권 과반수 소유 등 양적 기준에만 기초해서 지배력이 있다 없다고 판단을 하지는 않고요. 실질적으로 상대방 회사를 지배하느냐 요거를 판단할 겁니다. 실질 지배력 유무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지금 지배력 유무를 판단할 때 좀 전에 우리가 봤던 파워가 있느냐, 그 다음에 상대방 회사 즉 피투자자의 변동이익에 내가 노출이 되어 있고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느냐, 그리고 힘을 요 변동이익과 관련을 시켜서 내가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어떻게 가져오는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앞에 지배력 요소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준서를 보면은 지배력 유무를 판단할 때 이런 요소를 고려하기 전에 먼저 피투자자의 목적과 설계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투자자의 목적과 설계를 먼저 고려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피투자자의 관련 활동이 일단 뭐냐? 관련 활동? relevant activity라고 하는데요. relevant activity라는 것은 피투자자의 이익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 이게 관련 활동인데, 관련 활동이 일단 무엇인지 확인을 하고요. 관련 활동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더 가장 중요한 건 누가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갖고 있느냐,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지시를 할 수 있는 현재 능력을 누가 갖고 있느냐, 그 다음에 그런 관련 활동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이익을 얻는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좌지우지하면서 궁극적으로 이익을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그 자가 지배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피투자자의 관련 활동이 무엇인지, 어떻게 결정되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누가 지시할 수 있는지, 지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래서 누가 이익을 얻는지를 파악하자라는 거예요. 이때 의결권이 주된 요소이겠으나 이럴 수도 있어요. 의결권이라는 것은 일상적인 관리 업무에만 국한을 돼. 그 다음에 관련 활동은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계약상 약정으로만 지시되는 경우엔 의결권은 고려 요소가,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55% 지분을 갖고 있으면 뭐라 그랬어? 계약상 약정에 의해서 나는 두 손 두 발이 다 묶여 있어. 계약상 약정으로만 어떤 관련 활동을 지시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면은 의결권은 지배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고려할 때 큰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있겠다라는 거죠. 결국은 핵심이 피투자자의 관련 활동을 지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관련 활동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자가 피투자자를 지배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의결권이라는 양적 요소, 양적 기준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질적 기준을 함께 고려하자라는 것이 기준서 1110호의 지배력 판단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해서 지배력을 가지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힘, 파워. 근데 이 파워라는 것은 결국 권리로부터 창출이 됩니다. 그래서 힘을 그냥 가만히 있다고 힘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권리로부터 힘이 창출이 되는데요. 그 권리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의결권이죠. 근데 앞서도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의결권이라는 권리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힘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을 따져보자라는 것이고요. 한편 이런 권리는 잠시 후에 여러 가지 권리를 보겠습니다만은 실질적이어야 돼. 형식적인 권리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방어권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방어권은 자기가 몸을 사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뿐이지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해서 피투자자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권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방어적이지 아니어야 한다라는 이 두 가지가 핵심이고요. 문제는 투자자가 둘 이상이야. 그리고 서로 다른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일방적인 능력이 있어. A라는 기업에 갑과 을이 각각 서로 다른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능력이 있다면 누가 지배력이 있느냐라는 것인데요. 이때 피투자자 이익에 가장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지시하는 자가 바로 지배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 하늘에 두 태양이 있을 수 없듯이 지배력을 판단할 때 나도 지배력이 있어. 나도 지배력이 있는데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배력은 오로지 단독 지배력만 의미를 해요. 물론 A와 B가 동시에 지배력이 있다고 하면 그건 지배력이라고 하지 않고 조인트 컨트롤, 공동 지배력이라 하고요. 그 경우에는 사업결합에 해당이 되지는 않는다. 이거는 1장에서도 한번 이야기한 바 있죠. 예1번을 보겠습니다. 둘 이상의 투자자 중에 누가 피투자자에 대하여 힘을 갖느냐. 갑회사와 의뢰사는 의약품 개발 판매를 위해서 병회사를 설립합니다. 이런 흔한 일입니다. 갑과 을이 예를 들어 갑은 자금력이 충분해. 을은 어떤 기술력이 있어. 이런 회사들이 함께 합작 형태로 병을 설립하는 이런 것은 흔한 일인데요. 자, 갑은 어떤 역할을 할 거냐면은 의약품의 개발, 정부의 승인을 획득하는 데 책임이 있대. 개발과 승인. 이 책임은 의약품 개발 승인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에 대한 일방적인 능력을 포함한대요. 정부가 의약품을 승인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을이 나서야지. 을은 의약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역할을 한대요. 의뢰사는 의약품의 제조 판매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역시 일방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병에 대해서 갑과 을은 서로 다른 관련 활동을 지시할 수 있는 일방적인 능력이 있는데, 그럼 갑회사와 의뢰사, 의약품 개발, 승인, 제조, 판매는 모두 관련 활동이고요. 그렇다면 갑과 을 중 누가 병에 대해서 힘을 갖느냐라는 건데 어렵죠? 그러나 차근차근 생각을 해야죠. 이 관련 활동 중 가장 병회사 이익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 뭐냐라는 거예요. 네 가지 중에. 따라서 의약품 개발, 승인, 제조, 판매 중 어느 활동이 병회사 이익에 가장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인지, 만약에 제조, 판매가 더 유의적인 영향을 미쳐, 변동이익에. 그렇다면은 이 제조, 판매에 관련 활동을 지시할 수 있는 을이 지배력이 있는 것이고요. 무슨 소리? 개발과 승인이 더 병회사 이익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본다면 갑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보자라는 것이고요. 자, 힘을 갖게 하는 권리. 앞서 1번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 이야기를 잠깐 했었죠. 근데 의결권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예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냥 외형적인 의결권뿐만 아니라 잠재적 의결권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현재 내가 의결권은 20%야. 그런데 추가로 의결권을 취득할 수 있는 옵션을 갖고 있어. 콜 옵션을. 그래서 이 옵션을 행사한다면 나는 플러스 예를 들어 30%, 31% 지분을 갖게 돼. 그러면 도합 51%가 되니까 과반수가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까지, 잠재적 의결권까지 힘을 갖게 하는 권리일 수 있겠는데, 이런 의결권뿐만 아니라 다양한 권리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의결권이 적더라도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능력이 있는 피투자자의 주요 경영진 구성원을 내가 상대방 회사 임원이 모두 5자리인데 그 중에 3자리를 선임하거나 재배치하거나 자를 수 있는 이런 권리를 갖고 있어. 임원 선임권, 해임권. 그러면은 역시 힘을 갖는 권리가 있다고 보면 되겠죠.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다른 기업을, 이건 이제 경영진이고요. 다른 기업이 또 관련 활동을 지시를 한다고 할 때 그 기업을 내가 선임하거나 해임할 권리, 혹은 투자자 효익을 위해서 거래를 체결하거나 거래의 변경을
거부하도록 내가 피투자자를 지시할 수 있어. 그렇게 해. 아니야, 거부해.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할 수 있다면 역시 힘을 갖게 하는 권리가 될 게고요. 그 이외에도 경영관리 계약 등에 규정된 의사결정권과 같이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능력을 권리의 보유자가 갖게 하는 그 밖의 권리 등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도 잠깐 이야기됐습니다만 의결권이 관리 업무에만 관련이 되어 있고 계약의 약정으로 관련 활동 지시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은 별 의미가 없고요. 그 계약의 약정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43페이지 내용을 보면은요. 힘의 증거가 되는 사례를 5가지를 기준서에서 열거를 하고 있는데요. 투자자가 일방적으로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실제 능력이 있으면은 힘이 있다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잠시 한번 들여다보면 투자자는 계약상의 권리가 없더라도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능력을 가지는 피투자자의 주요 임원, 즉 경영진을 선임할 수 있고 해임할 수가 있어. 승인할 수가 있고 이런 일방적인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실제 능력이 있으면 힘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계약상 권리가 없어도 자신의 효익을 위해서 유의적인 거래를 체결하거나 거래 변경을 거부하도록 피투자자를 지시할 수 있는. 세 번째로 투자자가 피투자자의 의사결정기구의 구성원을 선출하는 선임 절차를 지배할 수 있거나 다른 의결권 보유자의 위임장 획득을 내가 장악을 해. 그래서 표대결에서 내가 우위를 점할 수 있어. 이러면은 힘이 있다는 거죠. 피투자자 주요 경영진이 투자자하고 특수관계자야. 친인척일 수도 있겠고요. 특수관계자. 피투자자의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과반수가 투자자의 특수관계자. 이런 상황일 때도 힘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 중간 아래를 보면 힘의 지표라고 되어 있는데요. 투자자와 피투자자 간의 스페셜 릴레이션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특별한 관계가 있다면은 역시 힘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다. 근데 이 증거라기보다는 지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요. 단지 이제 증거가 힘의 지표보다는 더 중요하다라는 언급이 나옵니다. 기준서에는. 그래서 이런 특별한 관계의 경우 힘이 있는 걸로 보는데요.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능력을 가진 피투자자의 주요 경영진이 현재 투자자의 임직원이거나 과거 투자자의 임직원이었어. 과거 임원이었던 사람이 지금 이쪽에 와가지고 이것저것 지시하는 능력을 가져. 피투자자의 영업이 투자자한테 의존하고 있어요. 즉 피투자자 매출 90%가 투자자에게 이루어지는 거야. 이러면 거의 목을 메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피투자자 활동의 유의적인 부분이 투자자와 관련되어 있거나 투자자를 대신 수행하거나 혹은 네 번째 투자자가 피투자자의 관여함에 따라서 이게 노출되거나 이에 대한 권리가 투자자 의결권이나 그 밖에 비슷한 권리에 비해서 불균형적으로 의결권보다 훨씬 더 관여함으로써 그러면은 힘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투자자가 피투자자 이익 변동에 많이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해서 힘을 갖고 있다는 지표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피투자자에 대한 힘은 권리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요. 그러한 권리는 실질적인 권리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또 하나 방어적이지 않은 권리이어야 한다. 2가지를 앞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인 권리, 즉 substantive rights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권리 여부를 결정할 때는 뭐를 고려하느냐? 그 권리 행사에 어떤 방해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자라는 거예요. 즉 보유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예를 들어서 콜옵션이 있어. 내가 이 콜옵션을 행사를 하면은 지분을 꽤 확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콜옵션은 내가 유리할 때 행사하는 거지 아무 때나 행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즉 현재 이 옵션의 상태가 deeply out of the money 상태야. 내가 행사하면 꽤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어. 이렇다면은 경제적으로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있잖아요. 이런 재무적 불이익. 반대로 유인책,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단념하게 할 행사 가격이나 전환 가격. 행사 가격이 워낙 높아. 지금 행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시장에서 사는 게 더 나아. 이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2번째, 권리 행사를 위해서 2 이상의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나 2 이상 당사자가 권리를 갖는 경우에
당사자들이 원한다면 그들의 권리를 집합적으로 행사할 실질적인 능력을 그들에게 제공하는 제도의 존재 여부, 즉 권리를 행사할 때 과반수보다 뭐 3분의 2 동의, 뭐 80% 동의 이렇게 많을수록 행사가 어려울 것 아닙니까? 즉 권리를 행사할 때 동의가 필요한 당사자가 많을수록 그러한 권리가 실질적일 가능성은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한편 권리를 갖는 당사자가 권리를 행사해서 효익을 얻을지의 여부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2번 뭐가 있습니다. 예, 2번. A회사는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결정을 하는 주주총회를 매년 개최를 한대요. A가. 그런데 다음 정기주주총회는 8개월 후에 개최될 예정이랍니다.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의결권을 5% 이상 보유한 주주, 5% 지분을 갖는 이상 지분을 갖는 주주는 특별주주총회 소집권이 있다는 거예요. 관련 활동 기존 방침을 바꾸기 위한 특별주주총회. 다른 주주에게 특별주주총회는 적어도 30일 전에 노티스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일단 관련 활동의 방침은 정기주총이나 특별주총에서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못 바꾸고요. 다음에 독립적 상황별로 투자자가 A회사에 대해서 실질적인 권리를 갖고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권리의 실질 여부를 판단하는 건데요. 상황 1번은 갑이 A회사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갑회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활동 지시를 결정할 수 있죠. 따라서 그 의결권은 실질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의결권 행사하기까지 30일이 걸린다라는 사실은 현재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사항은 아니죠.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상황 2번은 을회사는, 이번에는 을은 A회사 보통주의 과반수를 취득하는 선도계약의 당사자래요. 아직 과반수는 아니고요. 계약, 미래의 특정 시점에 특정 금액으로 특정 수량의 주식을 사는 이런 계약을 체결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선도계약 결제일은 지금으로부터 25일 후입니다. 주총은 30일 이내에 열릴 수는 없죠? 그러니까 25일 후에 선도계약이 결제가 되면 내가 과반수 지분을 확보할 수 있고 그때 특별주주총회가 열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특별주주총회는 30일 이내에 열릴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주주들은 기존 방침을 바꿀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을회사는 A회사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한 주주와 근본적으로 동등한 권리를 보유합니다. 25일만 지나면 내가 과반수 지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30일 이내에 노티파이 해야 되니까 그때가 되면은 내가 관련 활동과 관련된 기본적인 방침을 바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을회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실질적 권리라고 보면 되겠죠. 상황 3번은 이제 병이라는 회사는 어떤가? A회사 보통주의 과반수를 취득하는 선도계약 당사자인데 이번에 선도계약의 결제일은 6개월 후래요. 아, 이러면은 안 되지. 이 경우에 선도계약이 결제되기 전에 다른 주주들이 기존 방침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병회사는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 능력이 없다. 이렇게 봐줘야죠. 방어적이지 않은 권리, 즉 방어권은 굉장히 수동적인, 피동적인, 적극적인 권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방어권은 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어적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방어권만 보유한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보유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 같은 경우에 가맹점에 대해서 힘을 갖고 있느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본사가 가맹점 이익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이 없다면 본사는 가맹점의 힘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거죠. 본사가 제공하는 재정 지원의 수준이 낮을수록 가맹점의 이익 변동에 대한 본사 노출이 적을수록 이거는 방어권만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사 입장에서는 가맹점이 헛짓하면서 명성을 흐리고 본사한테 데미지를 입힐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못하게 막을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방어권이지 그쪽 변동이익에 관여함으로써 좌지우지하는 이것저것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그런 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논리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보다 본격적으로 146페이지 의결권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휘력 이야기를 또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끝낼게요.